사실 메타버스란 분야가 좀 그런 면이 있죠. 메타란 말은 이제 초월이란 뜻이죠. 초월. 네, 넘어간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는 유니버스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이런 세상, 이런 뜻 하다 보니까 초월되는 세상이니까 분야가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요 PPT 자료하고 여기 신문에 칼럼이 하나가 나눠드렸는데요. 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과도하게 뭐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다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한반도 메타버스 그 현황과 가능성 이랬는데, 메타버스란 말이 이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키워드란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뭐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주식, 증권가에서 알아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 관용어를 한반도로 붙이니까 좀 생경하죠. 좀 아주 뭐 새롭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소신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선생 정년이 12년 반 남았거든요. 12년 반 했으면 정년을 하는데, 요 분야로 아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서 마무리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게 설득도 해야 되지만은 또 제 나름대로 이야기도 좀 해야겠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통일론이 할 때 감상적인 통일론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전 좀 역설적이게도 통일론이도 지금은 감상적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며칠 전에 이제 아베 수상이 이제 이렇게 피격을 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뭐 선거가 금방 물리적 현실이죠. 그 뭐 누가 예측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제 일본은 공식적으로 우익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헌법에 악유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쏠려버리는 그런 느낌이고, 잘 아시겠지만 중국도 지금 시진핑 체제가 아마 10월 전인대 이후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크게 얘기해 보면은 역사적인 선택이 매크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에는 디테일하게 다투고 뭐 협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퉁퉁 치면서 가는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조밀하잖아요. 뭐 대통령부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좀 매크로하게 접근을 해야 될 때고, 시대적인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매크로하게 결정하는 게 옳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작아버리면은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메타버스란 말은 지극히 매크로하고 아주 거시적인 거죠. 아주 의사결정 자체가 뭐 추상적일 수도 있고 관념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시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뭐 목차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제가 논문 쓰는 제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받았는데 좀 종횡무진할게요, 오늘은. 그게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광운대학 선생님입니다. 광운대학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광운전자공대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1,700명 정도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졸업한 학생들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그 대기업 삼성이나 LG 그 전자계열, 디지털 계열로 취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공학적인 마인드도 많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학생들한테 교양학부에서 그 공대생들도 역사, 문학, 철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걸 리버럴 아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긴 거기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주전공은 한국 정치사입니다. 저는 이제 서강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이기백 선생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를 좀 발전적 개념에서, 요새는 뭐 공격도 많이 받지만은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발전한다, 뭐 그런 논의도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학교에 왔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석사 학위 때는 신라에서 고려가 시작될 때쯤에서 스님들 100여 문을 연구했어요. 스님 100여 명. 그 스님들은 대체로 이제 뭐 진골 같은 귀족도 있지만은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이런 사람들인데, 당시에 불교를 공부하다가
중국에 유학을 갑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갔다 와서 자기의 일생일대기를 이렇게 비문에 남겨요. 그걸 여러분 역사책에서는 뭐 최치원 같은 사람이 사산비명이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한문 구성이 네자, 여섯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륙, 별려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해석서가 없으면 읽지를 못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 연구하다가 그냥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스님 한 분을 연구를 했고, 그게 고구려 유민이었어요, 유민. 근데 그 사람 이제 칸추리가 어디냐면은, 그 고향이 어디냐면은, 지금 그 금마, 전라북도 옥구, 군산, 이리, 익산, 요쪽 지역인데요. 거기 되게 재밌습니다. 신라가 통일이 되고 나서 백제 땅인데, 고구려 사람들을 갖다가 3인을 시켰습니다. 그 나라 이름을 보덕궁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동네가 이제 누누이 이어지면서 역사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통성이 계속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이 망할 때, 그러니까 근대화 될 때, 이제 일제가 쳐들어오고 대한제국 뭐 요때에 우리나라에서 신흥 종교가 가장 많이 만들어낸 땅이 그쪽입니다. 전북대학의 이강호란 교수님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한 280개 정도. 여러분들 원불교, 뭐 증산도, 뭐 수은교, 일부교 다 그쪽 동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대체적인 논의는 아마 이번에 제가 이제 아베 돌아가셨을 때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서 겁났는데, 불교에서 보면 말법 사상이라고 합니다. 신라말 고려초가 되면은 망하니까 하늘에서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는 미륵 하생 상생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요. 일본의 종교 중에 불교에 일련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 종파를 사람들이 믿어요. 힘들 때는. 여러분들 이제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도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이시와라 간지라는 그 만주국을 세운 군인이 있습니다. 그 군인도 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신앙이 일본의 일련종이라는 종파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엉뚱한 이상한 나라를 관동군이 세웠지만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개연성이 별로 없게 이제 흩어졌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연구가 좀 덜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 주목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추적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100명 연구하다 보니까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또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대가 어디냐면은 삼국이 통일하고 또 후삼국이 분열하고 고려가 재통일하고, 재통일한 나라를 갖다가 안 망하게 하려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거 이노베이션이죠. 유신이죠, 유신. 그 10월 유신도 있지만은 고려 유신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김부식하고 묘청이 있었던 시대가 유신이거든요. 그때까지를 연구했고, 박사는 끄트머리를 받았습니다. 고려 유신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통일과 분열, 재통일 이 상황에서 인간 군사상들의 선택이란 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이제 식민지나 냉전을 거치면서 만만치 않게 사셨는데, 특히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목도를 하셨죠. 80, 90대 사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지만은 그 삶의 줄거리란 것은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그런 비슷한 시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서사, 뭐 역사의 이념적 경제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제 지도 교수님이 좀 저한테 독특한 주문을 해가지고, 역사 선생님은 사료를 읽어야 되는데 사실 고대사하고 고려시대 사료가 많지는 않아요. 한 10년 작정하면 다 읽습니다. 꼼꼼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료보다는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현상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 공부할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제가 한국사 선생인데 영어 책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게 도움이 돼서 뭐 학생들 많이 만나는 것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 연구하니까 산 사람에 대한 줄거리도 되게 중요하고, 또 알고 보니까요, 예, 그런 연구 분야가 질적 연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양적 연구로 하고, 질적 연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뷰도 하고 참여 관찰도 하고 인류학적 방법을 써가지고 묻고 답하면서 그 기록지를 남겨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원용을 하게 되죠. 저는 익숙하니까요. 왜? 한 사람의 비문, 전기자를 꼼꼼하게 보고
또 산 사람들, 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공통점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연구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수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민지나 전쟁을 겪었던 분들을 그 오럴 히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구술사라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뭐 한국연구전단에서 과제를 주니까 그걸 해야지 이제 제가 또 저기 부수입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죽은 사람들 100명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또 산 사람들을 갖다가 상담을 제가 요새는 못 하는데요. 초창기에 한 1년에 500명 정도를 거의 한 10년을 했습니다. 10년 했다는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록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시간도 엄청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을 연구하면서 생기는 일정한 패턴, 질서, 유형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돗자리 까는 것도 아닌데 점쟁이 비슷한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굉장히 저한테 좋았던 것은 야, 그 한반도란 공간 정도, 남북한이라는 공간 정도에서 특히 최근엔 탈북민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 결혼 한두 번 했다 이런 정도는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도 몇 번씩.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시민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국권 같은 경우도 여권이 뭐 서너 나라를 거치는 것도 일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KBS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탈북자가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모른대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화폐에 신사임당 그리고 또 세종대왕, 뭐 율곡이, 퇴계이왕, 이순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세종이나 이순신은 아는데 이왕 이만 들어가도 북한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한민족 방송에서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국사 인물 한 명씩을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5분 방송 분량의 원고를 써가지고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연변 이런 데서 편지가 와요. 팬레터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탈북이란 걸 알게 됐고 제가 통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학자적 관심으로 책에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알게 됐고 지금 남북 이권 식민연합이나 뭐 여기 탈북 피난연대나 이런데 그런 데 사람들 알게 됐고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흥사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한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흥사단 활동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통일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본령에 있는 한국정치사연구도 있지만은 이런 연구들이 이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광운대학에서 이제 제가 선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게 큰 주제니까 조금 이야기가 걸리더라도 이따가 메타버스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리겠지만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 고개를 들어라는 저희 할아버님 말씀이고 조선이 망하냐는 저희 아버님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번만 저 앞에 거 해드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왜냐면은 제가 저기 충청도 사람입니다. 말 드시면 알겠죠? 충청도 사람입니다. 대전 언저리에서 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분명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아시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대슈 된 거 아무것도 없고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고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인데 저희 집이 17대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성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요, 제가 김영김가인데 김영김가만 삽니다. 타성부터 몇 있다고 하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 아시죠? 저 뒷산에는 할아버지 사우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향교 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선생 하는 건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학과 가니까 의대 간 줄 알더라고요. 농담이지만 하여튼간. 그 정도로 이제 역사가 자연스럽게 다가왔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그 동네 뒷집 할아버지하고 장기를 많이 뒀습니다. 장기를. 뒷집 할아버지는요, 제가 성을 잘 모르고 이름이 맹춘이라고 합니다. 맹춘이.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좀 너무 없이 여겨가지고 맹춘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런 분이 계시냐면은 우리 동네 같은 데는요. 그 소설가 이문구 씨의 그 우리 동네라는 소설도 있지만은 외거 노비들 같은 경우가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전쟁이 있고 막 식민지가 있어 하더라도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는 혼인을 안 합니다. 요새는 깨지고 있지만은 그 이문열의 그 우리 뭐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그 토마스 울프의 그 소설 그대로 자기가 커나왔던 그 경상북도 영일 땅의 그 지역 정서를 반영했던 그런 그림이요. 저희 동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교적인 가풍이 강한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장기로인데 그 할아버지는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뭐 그 잔칫날 멍석이나 깔아요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저희 할아버지하고 동갑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아예. 그 뭐 좀 계명천지인데 조선시대가 아닌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깐보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렇다고 저 할아버지가 인격이 뭐 그리고 나쁜 분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하고 그 뒷집 저하고 그 뒷집 할아버지하고 장기를 넣습니다. 장기를. 제가 일찍이 천자를 떼가지고요. 쉽게 그걸 배우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장기를 두면 연전연패입니다. 제가 한 나이가 7, 8살쯤 된 것 같아요. 장기 두면 연전연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천재예요. 글자도 모르는데 외워서 두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 할아버님, 맹춘이 할아버님하고 저하고 장기를 두는데 제가 계속 지니까 저희 할아버님, 그러니까 향교 전교했던 할아버지가 전교랑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놈아 고개를 좀 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란 게 웃깁니다.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좀 들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고개를 팍 쳐박고서 장기를 넣으니까 장기판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고개를 들고 보니까 이 거시적 조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두 번 빅수가나 비기고 하다가 나중엔 대하 이겼어요. 제가 총명하죠. 그 할아버님 글을 좀 모를 정도인데 관습에서 두는 거고요. 결국은 다 이게 됐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제가 이 얘기하니까 무슨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요만큼 했는데 뭐가 달라지겠냐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죽었지만 그 사람 뛰어나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요르단계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아일랜드 이민 후예지만은. 근데 스티브 잡스 눈이 푹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깊은 눈으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면 얘가 막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시각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통일을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오늘 이제 한반도 통일 메타버스 새로운 세계 통일은 재미있고 의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역사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감상적 통일론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통일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국제정치에서 파생한 북한학에서 많이 하고요. 그 좀 더 한다고 그러면 뭐 안보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하고 그렇고 뭐 사회학 하는 사람도 좀 합니다. 사회적인 이런 통합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안 들리거든요. 엉뚱하다. 아까 말씀드린 감상적 통일론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일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굉장히 바뀔 겁니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요번에 그 윤 대통령이 기술동맹을 추구하면서 뭐 나토에 갔잖아요. 설왕설래합니다.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청와대 경제수석이란 분이 중국을 좀 자극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은 합리적 선택이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많은 무역이 오가고 중국에 우리가 무역 상대국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따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손절할 건 없지만은 그만큼 미국이나 기술동맹 또 원천기술 이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맥락, 상황 이런 차원의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통일은 재미있고 의미있고 역동적이어야 된다는 이 일종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마치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 전후 공간에서 그때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들뜨고 설레고 왠지 새롭고 애들도 말입니다. 제가 이규배 선생님 옛날에 한국사학자인 이규배 선생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동경에 와세대작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서울대를 다시 편입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천진난만하더래요. 막 희망이 올라오니까 막 학교도 다니고 막 발표를 하는 말입니다. 막 별 얘기를 다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에서는 조금 설왕설래하고 좀 시끌시끌하지만은 이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혼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는 그것이 혼돈이 아니라 이 역동적이라는 이 단어로 이제 귀결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크게 볼게요. 복잡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 관점도 중요한데 전체를 놓고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야, 이게 지금 경제 마인드는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야. 알뜰하게 써야 돼. 내 핍을 해야 돼. 이거 경제 마인드죠. 근데 그 반대로 투자 마인드는 뭡니까? 야,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옛날에 쌀 한 그릇의 쌀에서 거기서 조금 떼어서 뭘 하죠? 미래를 보죠. 살을 조금 떼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써야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투자 마인드라고 하죠.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2대8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제 마인드냐 투자 마인드냐. 그러니까 통일 문제가 경제 마인드냐 투자 마인드냐. 이 관점에서 설이 문다. 가상적으로 질문을 설정하면서 계속 던져가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기다 이게 마인드풀리스라는 걸 썼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2015년도, 16년, 17년도에 많이 유행했던 심리학적 방법론입니다. 불교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마음 챙기기,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기술적이나 프로그램 이런 건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건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말로 하면 통일 문제를 투자 마인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마인드풀리스적인 관점을 해야 되는데요. 이따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북하라고 합니다. 이 북하란 말은 여기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이런 시대라고 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새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북하죠. 우리 요새 코인 문제 심각하잖아요. NFT 문제도 있고 그런 거 다 북하 때문에 일어나는데 결국은 북하 시대의 해답은 저희 주장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디지털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세고요. 사실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시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 요 통일 문제도 이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디지털 관점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근데 아주 상식적으로 그거 당연한 거 상식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이너리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지금 오늘이 48회째 강연차인데 강연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획자의 의도가 있든 없든 요 통일과 미래로 강연에서 주제는 말입니다. 현상을 대변합니다. 그동안의 통일 연구나 앞으로 통일 비전이나 또 통일의 문제점이나 통일의 해결점이나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요 통일 강좌가 기획이 됐고 48번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몇 년을 한 거예요. 그거 한 4년 정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볼 수가 있는데 통일과 디지털 관련해서 언급이 부분적으로 있겠지만은 많지 않았죠. 제가 전문가인지 저도 헷갈리지만은 제가 여기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마이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논의가 아니고 실제 저희 대학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아까 작은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300분 정도 돼요. 이렇게 테뉴어를 받으신 교수들이 한 300분 정도 되는데 300분 정도 되는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공계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 좀 저희 충청도 말로 떼적은 소리 하는 거죠. 예. 좀 엉뚱한 얘기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거기서 소수로 들어가 있다가 요즘에는 설득이 좀 되고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복잡한 시대는 디지털로 풀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대세고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 아이들 중에서 디지털을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요즘에 영어 안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할 때 영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굉장히 그 민족적인 분들은 공격할지 모르지만 어떡합니까? 영어를 잘해야지 내 이득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냉정한 문입니다.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란 말은요 1992년도에 이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닐 스티븐스라는 그 작가의 소설에서 등장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옛날 3D란 말이 있습니다. 입체 영상, 3차원 영상 이런 거죠. 그리고 홀로그래피라고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가면은 실체는 없는데 이게 떠지는 그런 걸 말합니다. 거기다 조금 VR, AR, 요새는 XR도 있고요. 미러월드라고 해서 거울 세계라고 그래가지고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전주에 가면은 LX라고 해서 지적공사 옛날에 그 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전국에 10개의 도시를 지정해가지고 가상적으로 그대로 구현합니다. 왜 필요하겠어요? 예컨대 서울 밑에 가스 막 배관이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잘못 건드리면 뻥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거 갖다가 극복하려고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우리가 미러월드적 개념이죠. 그리고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여러분들 휴대폰 쓰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한 거, 뭐 땀 흘린 거, 열량 흘린 거 다 써이잖아요. 그걸 쌓여지면 병원에 가서 해석을 하죠. 라이프 로깅입니다. 그런 것도 메타버스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을 우리가 메타버스의 가지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류는 이게 논문의 하나의 테마인데요. 메타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말씀하면 다 압니다.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 같은 거는 여러분들 요새 막 미국에서 특히 많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포트나이트에서 여러분들 그 BTS가 뭐 공연을 했다. 작년 이야기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고 뭐 여기 또 제페토하고 이프렌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큰 회사.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웹 방식이 있고 그리고 앱 방식이 있습니다. 웹은요, 인터넷 상에서의 그거 갖다가 통해가지고 입장하는 거예요. 근데 앱은 뭐죠? 우리가 다운받아가지고 별도 영역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요 웹 방식에서는 네이버의 제페토니, 뭐 SK 이프렌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메타버스 뭐가 저렇게 얘기가 많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상체험 많이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가입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제페토에서 뭐 구찌 그 가게를 들어가 봤다 거기서 뭘 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교육을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줌이라는 영역이 많이 떴지만은 아이들이 화면 내려놓고 자고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에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또 이 마이스라는 게 뭡니까? 미팅, 또 인센티브 레벨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컨벤션이라는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에서 쓰여지는 게 이런 이제 마이스형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직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에. 집 선택할 때 직접 안 가고 메타버스하고 요즘에는 제가 이 신문 칼럼에 썼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출근을 갖다가 안 하고서 하는 기업이 많아요, 지금 현재. 아이, 설마 그렇겠어?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제 친구가 노동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만간에 이제 일주일에 4일 근무가 이제 핫 이슈가 되거든요. 지금 그 뭐라고 할까 최저임금을 저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할 일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대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그것을 직접 일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출석 부르고 거기서 회의하고 뭐 이런 개념. 이게 마이스형입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 마이스형을 일찍이 좀 체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오고 나서 줌 강의도 했지만은 또 영상 강의를 갖다가 일원을 찍어서 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저걸 해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11과목을 열었는데 한 40배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정원보다.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개념에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요 머리에 썼죠. 이게 HMD라고 하죠. 뭐냐면은 보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근데 의대에서요. 심장을 띄워놓고서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벌떡벌떡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부학 수업을 갖다가 간접 경험, 가상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쪽 부분이 메타버스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대학 교수님들도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 같이 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지금 과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쪽 분야고요. 다음 이제 아바타 접속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었지만은 여기 아까 앱이나 웹으로 진입이 돼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입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근데 직접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상적으로 우리가 아바타를 쓰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려면은 줌같이 직접 보는 게 낫잖아. 그런데 요즘에 MZ세대는 그게 아니란 거죠. 이게 아바타를 쓰게 되면 익명성도 있고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거기도 사회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이제 원래는 통일 융복합 연구소였는데 메타버스란 말을 하도 유행을 하고 융복합이란 말하고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연구소 이름을 통일 융복합 연구소에서 한반도 메타버스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오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연구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 관련해서 그래서 1월 달부터 해서 매달 한 건씩인데요. 이게 좀 수요가 생겨버립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제가 설득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외국에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결정된 건 아닌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 저도 그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산학협력단에 하버드 펀드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메타버스 기업 중에 로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TV에 나왔는데 뭘 했냐면은 어떤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불치병에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걸 봤을 겁니다. 뭐 최근에 근데 예컨대 오토 원비어라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어떤 미국의 학생이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풀어나자마자 죽었죠. 근데 그때 그래서 그 오토 원비어 부모들이 유태인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그 아들의 문제의식에 이제 동의도 하고 또 원한도 있겠죠. 사적 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기획하는 게 오토 원비를 살려가지고 그 어머니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이건 뭐 아주 쉽거든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왜냐면은 오토 원비어에 대한 자료, 사진 자료라든가 목소리 자료 이런 것만 하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북한 인권 가지고 메타버스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전 국제 세미나 했었는데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가 뭐냐면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가상 공간에 전시 공간에다가 놓고서 북한 인권 사진을 놨더니 거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쳐다보면서 밑에다가 채팅창에다가 그 감정을 쓰기도 하고 라이프 로깅이 되죠. 그걸 축적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그 연구소 소장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설득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도 많이 이끌어야 되고 요거는 또 저희가 연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구비가 되게 중요하죠.
관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언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아까 내 마이스 공간에서 메타버스 세미나도 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북한 인권, 또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 통일과 미래로도 앞으로도 이런 쪽에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을 몇 가지 쓰고 있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고요. 올 초에 이게 한 겁니다. 국회에서 했고, 여기 이제 밝히셨던 분이 지금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가셔서 이영 장관이 저희 때 같이 했고요. 여기서 발표했던 그 신범철 박사가 국방부 차관으로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통일 문제,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서 메타버스, 디지털이 되게 중요하다. 그거는 공학도들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는 일반화된 영역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나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금 한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게임 같지 않아, 게임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되게 재밌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타버스는 되게 왜 폭발적으로 됐냐면은요, 너무 자본주의적 욕망이지만은 이게 플레이 투 언입니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사실은 말입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당위적으로 너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뭐 어머님한테 효도해야 돼. 나라에 충성해야 돼. 근데 좀 유치하지만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 선생님이 잡스가 어렸을 때 말을 잘 안 들었대요. 근데 잡스 스타일이 옷 달라 줄게 공부해 그러면 했대요. 근데 욕할 수 있지만은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이게 롤이란 게임인데요. 여기서 굉장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한국 1등입니다. 이 게임에서. 전 세계에서.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메타버스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란 말 때문에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투입이 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냉정하게 메타버스밖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중국은 메타버스에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로 가려면 서버가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그걸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국은 막아놨거든요. 북한이나 중국은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중국 여행하면은 유튜브 못 보죠? 못 보는데 VPN이라고 해서 그거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증권가에서 메타버스란 말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넌센스죠.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도 시간이 지나면은 메타버스란 말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대세입니다. 대국이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 수익이 이어지는 모델이 메타버스란 거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국보예요, 국보. 여기 국보 83면은 여러분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백제 향로, 저런 향로 보셨어요? 고려청자, 우리 소문자 K 코리아가 저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순호 선생님 글도 있지만은 이 달 항아리.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동북아시아에서 저 판가 사유상, 뭐 일본의 국보가 나무로 된 거잖아요. 그죠? 이 향로는 박산로라고 그래가지고요. 많습니다, 저게. 이 꼭대기 부분만 없지 밑에 부분의 향로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청자 이쁘다고 하지만 당송자기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정말로 명품이 많죠. 그리고 백자, 여러분 우리가 전해졌던 일본의 백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서양인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주 눈에 확 들어오죠. 여러분들 메타버스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쓰고 투자 마인드를 갖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말로 디지털 영역은 이공계 교수나 이공계 사람들이 할 거야. 난 몰라. 난 인문사회 교육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영역에서는
좀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정해진 건 뻔한 거예요. 그냥 국보예요. 근데도 어떻게 돼? 거기다가 최대치를 발현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 홀리스틱이란 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일이라고 하죠. 뭐 하나의 전체가 있는데 좀 철학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토탈이 아니라 전일. 전체가 하나 같고 하나가 전체 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동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석체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죠. 이게 한반도예요, 한반도. 한반도. 뭐 여러분들 여기서 그 파란 한반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거 식상하네. 아주 노골적인 사람들은 아, 좌파들이나 하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 한반도란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서 앞서 봤던 것처럼 이런 관점으로 아, 그래. 불상이나 뭐 여기 향로나 자기나 다 있었어. 그런데 우리의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은 달라. 그리고 백제, 금동, 대학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이 그 백제, 금동, 대학로는 이런 조형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쟁통에 묻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까요? 그리고 저 내용의 그 버라이어티. 여기 뭐 음악 타는 사람, 뭐 노래 부르는 사람, 저거는 요새 뭐 BTS 잘한다고 하지만은요, 애시당초 우리, 제가 민족주의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묘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독특해요. 뭐 이어령 선생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새 젓가락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묘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저렇게 소탈한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잖아요. 저런 거 자체를 갖다가 요 한반도를 관심 갖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반도에 관심 가지려면은 지형, 지질, 그리고 심지어는 백두대간 뭐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름대로 미학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욕심이 왜 생깁니까? 야, 저거 맛있어. 보기 좋아. 그림이 좋아. 그래야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성적인 부분도 아름다워야지 뭔가 미학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반도는 누가 봐도 충분히 미학적 차원의 관심이 가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만주를 생각하고 막 이런 분들은 너무 소극적이고 네가 매크로하게 보자면서 근시안적 시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적당히 만족하는 개념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게 됩니다. 사실 그런 관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예, 물론 요새 논란이 되게 많죠. 노비법 가지고 뭐 세종이 뭐 노비법을 만들어가 노비를 확 늘렸나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유교적 이념적 정체성 안에서는요, 세종 같은 선택이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한반도에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남북이 정치 협상하듯이 한반도 길을 만들자는 관점이 아니라 한반도의 자연, 한반도의 문화, 한반도의 여러 면에서 관심을 갖자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홀리스틱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관심 받고, 우리가 XR이라고 하잖아요. 확장된 현실. 요것도 한반도로 갖다가 하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여러분들 그 아크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여기는요 단순하게 메타버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R, VR, 라이프 로긴, 그리고 미러월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AI, 로봇, 클라우딩, 디지털 트윈 유니버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지금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여기 접근하면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한반도 컨셉을 갖다가 넣어서 여러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만 관심을 가지면은. 예컨대요, 화분을 가꾸다, 요새 뭐 다육식물 그런 거 하는 식으로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다가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은요, 여기서 아까 몇 가지의 개념적 설정만 하면은 증강현실, 현실 세계 모습 위에 가상의 물질 더 씌워가지고, 우리 예전에 포켓몬 고란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막 이게 차지도 당했잖아요. 이런 게 한반도로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두 번째는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된 가상 공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블루스 제페토에다가
한반도 메타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거울 세계. 실제 모습을 봤다가 예컨대 지금 북쪽은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요새 이북 오도청 저도 자주 가지만은 이제 이산가족분들 다 돌아가셔요. 80, 90인데 어떻게 오도청이 유지가 안 돼서 탈북하신 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 집행 되거든요. 여기 구기동에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옛날에 옛날에 보면 뿌리 위 깊은 나무란 잡지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국에 뭐 충청도에도 경상도 전라 이런 것처럼 지금 북한의 쪽을 이렇게 메타버스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좀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왜 한반도 그러다 보면은 통일, 그러니까 남북 평화 통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48번의 강좌에서 수십 번 강조되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식민지와 냉전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문제에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독일 통일을 많이 상정을 하는 것 같아요. 틀리지 않죠. 다른 사람의 경험치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그쪽에서 뭔가 기회를 잡는 건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 아들 녀석이 독일어를 전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세밀하게 봤더니 한반도 통일하고 독일 통일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요, 왜 통일이 되냐면 말입니다. 갑자기 뭐 같이 왔다고 하지만은 그 독일 분립 전에 이게 재견인데 히틀러 자체가 이 단일 체제, 그러니까 그 국가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응집력을 갖다가 교육도 했고 계몽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됐고 그 기억이 말입니다. 통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통일이 될 수 있는 요건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독일은 말입니다. 강국이 돼야 돼. 강국이 되려면 통일이 돼야 돼. 이런 의미가 있고요. 통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면 서독이 4배, 동독이 1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통일은 쉽지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은 좀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 과정에서 이 통일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통일 논의가 됐고 그 과정 중에 뭐 돌아가신 박세일 선생 같은 경우는 선진화의 과정을 통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괴가 맞지요. 어떻게 보면 선순환적으로 잘 주장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좋았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실기한 게 제 개인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YS 정부 때 통일이 됐으면 딱 좋았을 뻔 했는데 실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도살이 있거든요. 특히 핵 문제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진화 개념에서는 조금 퀀텀 점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개념에.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컨셉에서 통일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렇겠어요? 통일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저 실타래를 누가 푸냐고요. 정말로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거죠. 미국도 싫다고 그래. 중국도 싫다고 그래. 일본도 싫다고 그래. 러시아도 싫다고 그래. 북한은 더 싫어해요. 그러면 누가 싫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첨단화란 컨셉을, 다른 말로 하면은 디지털, 그죠? 디지털, ICT, 그런 컨셉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국가에 대한 개념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조금은 물음표를 찍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화 개념의 통일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제 주변에도 이산가족이 많지만은 그 분단되면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죠. 예, 특히 다 슬픔이 있죠. 옛날에 뭐 이호철 선생 같은 경우는 전우 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장르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슬픈 정도가 아니죠. 뼈에 사무치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통일은 하긴 하되 바르게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네, 제가 그래서 아까는 다르게잖아요. 바르게. 하나 또 있습니다. 다 바빠인데요. 바르게 해야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새 탈북인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주춤하고 있지만은 많이 와 있거든요. 한 3만 5천 정도 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통일부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통일과 미래라는 단체에 소속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통일부에 가보면은 북한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료가 아주 잘 돼 있는데 그 자료는
휴민트 플러스, 그리고 국정원 자료 플러스, 그리고 외국 자료까지 해가지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그냥 사장돼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인데 전혀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구를 못 찾으니까 탈북자들이 와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알리고 싶거든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탈북자들 중에서, 탈북민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활동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약간 디지털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볼 계제란 거죠. 그냥 유튜브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흐름으로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거기다가 좀 약도 좀 치고 동기부여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고착화가 되면은 한반도가 재통일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은 선택이 매크로화 돼가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매크로화 돼가지고 여러분들 중국은 말입니다. 전통시대에도 통일 컨셉이 아니라 천하국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중화민족에 부속된 하나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한반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점령하고 점령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가 근대화되면서 일본에서 또 동양평화론 컨셉의 일종의 대동아 공영권유의 통일론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서요, 이 단론이 커지면 말입니다. 우리는 발언권이 약해요. 여러분들 안중근의 동양평화를 읽어보면요 타당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물음표를 많이 찍지만은 영세 중립화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히 들어볼만 하죠. 근데도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이야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늪에 빠지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동북아시아라든가 한반도를 갖다가 관점을 통일론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은 국제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이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도 국제정치 논문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읽거든요. 근데 해답이 잘 안 나와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독일 통일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참고는 해야 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특별하게 아까 다르게, 바르게, 빠르게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틀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컨셉에서 뭔가를 던진다는 거에 약해요. 일본 애들은 잘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이시와르 간지 같은 사람 보세요. 뭐냐면은 관동군으로 중령이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일본이 말하면 1차 대전 끝나고 잘 나갔잖아요. 이 주축국이었으니까. 근데 잘 나가는 나라가 커져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석유도 부족하고 석탄도 부족하고 관동 대지진 이후에는 더 힘들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군인들이 중국을 갖다가 반분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 만주하고 조선 합쳐서 만선사라고 얘기합니다. 만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관동군,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이게 싹 하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큰 그랜드 디자인을 그린 상태에서 된 겁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여기 산동반도가 쫙 잘라가지고 장개석한테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동양이 3분화 되면서 어떻게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2억 5천의 대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맞는데 그들의 생각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생각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근근히 평화민족이에요. 이걸 지켜야 되겠어요? 그게 나이브한 거죠.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가 박사 논문이 말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메터니치 체제에서 일종의 제가 논문 제목 잊어먹었는데 새롭게 그리는 거예요. 그랜드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한국은 그런 면이 좀 없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좀 하긴 그렇지만은 박진 장관이 외교부 장관 된 건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어가 한 5개 정도 그냥 원활하거든요. 지금 진짜 중요합니다. 외교관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주장할 게 있나요?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고요? 경제가 10위권이라고요? 그게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약합니다. 왜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메타버스가 왜 필요하냐. 아까 이제 돈이라고 했잖아요. 메타버스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즐길 수도 있고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화가 되고, 요새 NFT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컨대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그림에 대해서 인증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돈이 되고요. 이렇게 인증서가 돈이 계속 뜁니다. 예, NFT 거래소가 생기면은 희소성이나 소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북한 지역을 갖다가 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어스2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팝니다. 어디가 잘 팔리겠어요? 아, 평양 잘 팔리죠. 진남포 잘 팔립니다. 항구니까. 낮은 선봉 잘 팔립니다. 근데 소유권은 제가 요새 여기 아까 변호사님 같이 하는데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통일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소유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갖고 노는 거예요. 게임이에요. 근데 북한 땅 다 팔렸습니다. 물론 여기 명동 이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시죠? 이게 우당 유영생 원래 집이었던 겁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신흥문학회 세운 거죠. 여기 이 YWCA 자리가 명동 자리가. 근데 여기 다 팔렸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팔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랑 공간에서 지금. 왜 그렇습니까? 돈이 되는 거죠. 소유권이 누구냐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팔고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주로 매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고 산다는데. 예. 그림도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로 그림 전시,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꾸밉니다. 미술관을 만듭니다. 거기다 그림을 전시합니다. 그림이 실제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거래가 됩니다. 아, 구찌라는 상품에 메타버스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요, 핸드백을 사요. 가지지 못하잖아요. 아바타 가는 거잖아요.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 가방 가격하고 메타버스 가격하고 일치합니다. 거의 차이도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돈이 벌리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이건 제페토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 제가 한 건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유튜브처럼 사진이 나왔는데 아바타라는 문화적인 걸 넣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재미가 되고 또 팔리고 수익화가 되고 하니까 진화가 되는 겁니다. 주춤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메타버스 생태계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향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한국이 많이 씁니다. 왜? 이유가 있죠. 이슈 파이팅이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쳇말로. 이거는 이제 중국 주식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못 들어가는데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 아까도 얘기했던 탈북 유튜버들을 갖다가 메타버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확언합니다. 2, 3년 안에 다 바뀝니다. 이건.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저렇게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조금은 플랫폼이 현실화되면서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처음에는 말 잘하는 몇 명이 나와서 그들이 수익이 돼가지고 됐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작가를 써요. 이야기가 있으니까 깊어지잖아요. 좀 있으니까 메타버스란 기술을 넣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이번에는 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메타버스가 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2, 3년 안에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그런 일을 갖다가 향도를, 방향을 계속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북한 땅은 옆에 있는 거예요. 평안북도 정주 오산에 그 땅은 영원히 갈 수 없는 땅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말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 얘기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뭐 인문학적인지 별거 알겠어요? 근데 다만 저희 댁에 많으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매일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준 전문가가 돼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통신 체계가 지금 5G, 6G 이렇게 나가잖아요. 통신이 원활하다는 것은 지금 메타버스에서 여러분 메타버스 이렇게 강의 들어가 보면은 150명 내지 200명 이상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터져요. 시쳇말로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3D 팩토리라는 데서 무진장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잘 안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저사양이라 안 돌아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극복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면은 말입니다. 광화문에
여기서 광화문까지 메타버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물건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에 의해서 여러분들 요새 뭐 쿠팡 같은 경우도 많이 늘지만은 소비자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지금 직방 같은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직방이 엄청나게 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전자신문하고 뭘 지금 일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 편집장 얘기 들으니까 거기가 그 모 회사가 호반건설이라는 건설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메타버스 분야에서 이 공간적 분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협력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뭐냐면은 메타버스는 저도 50대잖아요. 애들이 좋아해요. MZ세대라는 게. 이따가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 많은 일이 이벤트로서 말입니다.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지상에서 요새 아침에 메타버스 키워드로 치면 신문 기사가 2개 내지 3개 뜹니다. 그것을 쭉 읽는 게 중요하죠. 패턴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에요. 졸업식도 그렇게 해보고요. 물건도 사고요.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알겠지만 메타버스는 현재 완전히 되고 있고 여러분들 크게 기술적으로 알려주면은 AR 글라스라는 게 있고 VR 고글이라는 게 있는데 VR 고글은 쓰보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발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서. 근데 AR 글라스는 안경을 쓰게 되면 안경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뭐가 이렇게 뜹니다. 표고. 그러니까 여기 딱 바라보면 저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 나와 필요한 사람 이런 게 다 뜹니다. 정보가. 먼 데 일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었다가 시계에 왔다가 글라스 안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기술 중에 개념 중에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딱 봤는데 저 사람의 정보가 다 이게 눈에 뜨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세나 대국이 됐고 요새는 디지털 물리적 현실의 확장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메타버스 옛날에는 AR, VR, XR 이렇게 딱 다 잘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안 봅니다. 그냥 디지털화가 메타버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내용이 요 신문 여기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서 남과 북이 만나는 것은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뭐 지금 북한 핵도 그렇고 전혀 안 변할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연구원은 이제 뭐 연구기관입니다. 한 22분 정도에서 인문사회과학자들 한 반, 이공계에서 VR, AR, 뭐 아까도 AI 로봇 하는 사람들 반반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새로운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데요. 이공계하는 사람들은 주로 옛날에는 아산병원에서 얘기한 심장 무슨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 데리고 가가지고 통일을 연구하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에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글로벌 영역이 되게 많고요. 이게 좀 발전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근데 이제 딱 제가 시작할 시간이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릴 수도 있는데요.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거대 서사가 있어요. 거대 서사. 아까도 독일 통일에서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제3제국의 게르만 민족의 헤르더라든가 히틀러 얘기가 나오면은 정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메소돌로지 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가치 판단은 잘못된 거지만은 통일을 하려고 할 때는 강해지고 싶어서 통일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통일 서사의 거대성을 찾아내야 되고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자장의 일통삼한론이죠. 황룡사 9층탑을 져요, 자장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9층탑에다가 층별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탑이 세워지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복속을 하고 통일된다는 게 일통삼한론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죠. 뭐 화엄이라든가 문수신앙 같은 그런 개념이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의 천하관도 마찬가지죠. 고구려 사람들은 말입니다. 중국이란 얘기 안 합니다. 천손이라고 합니다. 천손이 뭐죠? 광개토대왕비에 보면은 하늘의 손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백에 뭐 어떻고 막 나오잖아요. 서사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통일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놓쳤고, 다 알아. 근데 그게 뭐 통일하고 관계가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일본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왜 이렇게 섬에 있다가 계속 치고 나오냐면요.
계속 리마인드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있었던 땅 찾자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통일 서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가 고려 의종대 편년 통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해져요. 근데 그 책은 왜 중요하냐면은 김부식이가 삼국사를 썼다고 하면은 김관이라는 사람이 편년 통록을 썼는데, 김부식이는 고려 인종 때 바로 뒷된 의종 때 편년 통록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왕건이라는 사람이 해주잖아요. 저 개성이잖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전통시대 폐강진 지역입니다. 평안도 황해도의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출발한 무역 세력입니다. 그거는 경주에서 출발한 신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바뀐 거야. 리버럴해요. 그냥 생각이 그냥 쭉쭉 뻗어가잖아. 배 타면 다 가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막 쳐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일하자는 것이고, 이름도 야, 왜 신라야? 고구려에서 고려로 땡기는 거야.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컨셉의 서사가 좀 필요하고요. 세종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반도의 모습은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세종대 공민왕대 회복을 약간 하고요. 쌍성 총광분이 회복을 하고, 세종대 사군 육진을 김종서 장군하고 최은덕 장군이 얻어가지고, 거기 누가 삽니까? 지금 북한 분들 많이 넘어오는 무산이라든가 경성 이런 데 막아거든요. 못 넘어와. 넘어오는 사람들, 거기 살던 데는 사람 살 때가 아주 추워서요. 근데 거기다가 사민이라고 해서 충청도에서 사람 뽑아가지고 그대로 옮깁니다. 잘 살아, 세금 깎아줄게 하면서 버텨낸 데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사군 육진입니다. 그렇게 지켜낸 땅이 그쪽에. 그러다가 한반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종이 그때 당시에 세종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민이 뭐냐면, 중국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에서 계속 문제를 삼아요. 근데 세종은 그때 적당히 만족하는 한반도라는 컨셉의 공간적 개념을 잡아냅니다. 이게 세종실록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한반도가 뭐 만주를 잊어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만족하는, 우리가 지금 8천만 정도의 통일 민족이 되고, 거기서 또 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재개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면 러시아나 중국과 소통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풀린다.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한반도가 투자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적당히 만족하는 개념의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체를 하나 만들고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광무개혁 때 8도가 아니라 13도제로 바뀝니다. 이때 뭐가 생기는 거죠? 이때 헌법에서 얘기하는 영토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간도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얘가 언급이 되겠어요. 관념상 이게 대한제국의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켜야 돼. 다 잊어먹어도 이건 지켜야 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반도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200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귀서사, 회귀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죠. 저는 요새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북한 포탈을 갖다가 공간적으로 영토가 통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상 공간에서 저 빅데이터를 살려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특히 소프트 파워로 완전히 다른 개념의, 가상적 개념의 한반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김정은이 따져 부릅니다. 니들 왜 북한 땅 가지고 맘대로 해? 무슨 상관이에요? 가상공간에서 하는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서 시작된 통일사 변주국인데요. 고개를 들어라. 조선이 망하냐. 조선이 망하냐는 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돼요. 새로운 부분에. 아니, 독일이 이렇게 안 했는데? 상관이 없어요. 독일이 걸 참고를 하고 내 걸 만들어 가야죠. 아, 일본이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일본이 대륙서사 만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 하겠습니다. 그 고려대 총장이었던 홍일식 교수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자기 은사가 육당 선생 아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 일제 말에 그 전쟁 나가라고 젊은이들한테 그러겠느냐. 궤변 같은데요. 전 세계가 다 전쟁하는데
우리 조선 청년들만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궤변이라고 생각도 해 저도 자기가 책임을 면하려고. 근데 되게 한마디 생각해 볼 거는 전체가 대세가 되고 대국이 될 때는 나쁜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 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매크로한 결정이 시대고 전쟁이 시대고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통일은 재미있죠.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재미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그랜드 디자인, 그러니까 통일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다원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거고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하영성 교수님 매일 얘기하는 건데 복합적 네트워크, 혼맥, 항맥, 상맥. 한반도에다가 좋은 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말입니다. 현재 중국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10분의 1밖에 대학을 못 가. 대학이 없어요. 또 일본 대학은 굉장히 침체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학을 열어야 됩니다. 인터내셔널 칼리지를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항맥, 결혼 문제도 그렇고 이민 문제도 그렇고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불쌍하잖아요. 조선족, 까레이스키, 자이니치, 코리안 아메리칸 다 사연 가지고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겠다는 것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까레이스키 문제를 내린다고 하면 많이 좋아지네요. 나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이민청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까레스키들 비자 법안 가지고 물론 제 얘기가 다 된다고 하면은 시끄러워지면 있겠죠. 뭐 치안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왕에 지금 인구가 적다고 한다고 하면은 탈북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시 완전히 다른 개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 말입니다. 이 앞에 빨간 거는 현실주의적 개념의 통일 방안입니다. 아까도 48번의 통일 논의에 나왔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성주의적 개념의 통일론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2시간씩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한반도 메타버스 통한 통일론 전개, 새로운 그랜드 통일 서사를 모색해야 되고, 첨단 디지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야 되고, 새로운 통일 거버넌스 가상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DMZ 안에 6.25 때 격전지가 많아요. 화살골 이런 데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4사람입니다. 군인, 국군, 그리고 중국 군인이 죽었습니다. 북한 군인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죽었습니다. 막 묻혀 있어요. 아시죠? 그걸 국방부에서 위해 발굴을 하거든요. 찾을 수 있는 게 몇 %인지 아세요? 1%밖에 안 돼요. DNA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 군인 거야. 최근에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지 발굴하면서 탈북한 학생인데 저랑 잘하는 학생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그겁니다. 거기서 평화라는 컨셉을 빌드업 해보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죽음을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참 어렵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북한 사람 오세요. 이건 옵니다. 혁명 열사기 때문에. 중국 사람 오세요. 옵니다. 불쌍하잖아요. 요새 전랑이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미군들은 반드시 옵니다. 자기들 군인들 위해서. 남한군도 옵니다. 여기서 다 모이게 해서 화해를 도모하자. 좀 낭만적인 얘기 같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올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못 하잖아요. 북한 핵대 꽉 막혀 있는데.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DMZ 메타버스 평화 공존관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DMZ를 갖다가 생태계만 관심을 갖는데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필립 아리에스의 죽음의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죽음도 의미가 있게 해석을 해내는 거죠. 자, 한반도는요, 판이 갈렸어요. 형제와 형제끼리 싸워 죽였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걸 들어가서 거기서 치유를 해서 거기서 다시 해야 되는데 다 죽었잖아요. 80, 90, 100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메타버스라는 거,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바타 쓰고서 그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화살고지에서 죽었어요. 할아버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쓰고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평화 빌드업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하버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버드 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거 이렇게 지원해 두려고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제가 연구를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촉발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틀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싱크 디지털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북한하고 중국을 못 들어가요. 지금 아마존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같이 저랑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중문화 메타버스 콜로키움을 제출했는데요.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본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유튜브도 못 틀어줘. 니도 어떻게 해주나고. 그냥 하자고 했어요. 했더니 VPN을 타고서 들어와갖고 저 메타버스 콜로키움에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너무 재밌습니다. 디지털은 그런 겁니다. 본물처럼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모아가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48번의 강좌에 나왔던 얘기를 통해서 메타버스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차관이 제시한 건데요. 첫 번째, 메타버스 통한 새로운 남북간 소통 읽어보십시오. 실현. 두 번째, 메타버스 통한 남북간 교류학교 이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 통한 통일 공감대. 네 번째, 메타버스란 국제적 공감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인 주장이 있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개도 많지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변주곡이란 건 말입니다. 요새 임윤찬이 때문에 인기도 있지만은 변주곡이란 것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꾸준히 가다 보면은 음악적 완전성 있는 게 변주곡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는 적극적인 통일 전략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남북 통일의 그랜드 디자인, 통일의 이야기, 통일 내러티브, 통일 서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상국가 만들기,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페이스북이 위싱크 디지털이라잖아요. 해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 되게 중요합니다. 남북미 글로벌 공동진화 시스템. 아까 DMZ 뭐죠? 6.25 돌아가신 분들 유해발굴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는 돈이 된다고 했죠. 메타버스는 통일을 겨냥하는 경제 통합 플랫폼이란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제가 이 얘기는 좀 안 했는데 저희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쉬운 부분입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국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학교의 이공계 선생님한테. 통일 포탈을 보여주면서 이거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어려워? 무진장 쉽죠? 아산병원에서 심장 3D로 VR로 AR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대요, 기술이. 너 왜 안 해? 연구비가 안 나오니까 안 하죠. 관심이죠, 관심. 이제는 디지털로 통일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예요. 재구성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재구성할 때는 장점이나 강점을 토대로 단점이나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게 재구성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통일은 재구성의 하나의 발단입니다. 자,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게 뚫립니다. 여기 뭐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겠지만은 통신이 뚫려요, 통신이. 통신이 앞으로는요, 완전히 북한도 지금 디펜스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인터넷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터넷이 아니야, 선이 아니야, 와이파이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스타링크처럼 위성에 띄워가지고요, 북한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2, 3년 안에 이제. 우리 교수님 중에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위성을 띄워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메타버스가 어떻게 돼요? USB 담아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못 막아요, 이거. 김정은이 알 거예요. 네, 이거를요.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한반도에 메타버스로 집합하자는 겁니다. 제가 실험해봤잖아요. 메타버스를 갖다가 북한 인권 해봤어요. 많이 왔어요.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엉뚱한 짓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